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부패학회를 맡고 있는 김태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작에 앞서서 국회에서 하는 이 세미나, 중요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 외빈 몇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회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송석준 의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경산 지역구이신 국회의원 조지현 의원님 참석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은 의원실에서 개최를 하시기 때문에 개최자는 이따가 간영사하실 때 인사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관법인 한국부패학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오필한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회에서는 세 분의 부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순서를 맡으셔서 순서 진행하실 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에 앞서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에 계신 송석준 의원님과 이 조지현 의원님께 축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부패학회와 한국윤리경영학회 그리고 조정훈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2026년 상반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가 10주년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4년째가 되고요. 공직자윤리법은 시행된 지 이제 44년째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청렴해졌고 반부패 정책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새 법에 공통되는 점들은 저는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보장이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신뢰, 공직자와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새 법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점점 더 민간 부문의 이 공무 수행의 범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민간 참여자들에 대한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두 개의 주제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반부패 법령에서 공무 수탁 또는 수행 민간인에 대한 윤리 강화 방안입니다. 공무 수행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무 수행의 엄중성과 비중을 고려했을 때에 그에 따르는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는 공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공직을 수행하실 만한 우리 정치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요? 이렇게 사회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증, 특히 부정한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정치적 주요 인물 적용에 대한 고위 공직자 윤리, 두 번째 주제는 반부패 법령에서의 공무 수탁 사인
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작지만 반향을 일으켜서 우리 사회의 정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우리 한국윤리경영학회 민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전 회장님 신기호영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정은 의원실에서 함께 공동 주최로 애써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공직 가운데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청탁금지 제도과의 권기현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에 두 주제를 맡아주신 두 분의 발제자와 또 네 분의 토론자 또 좌장으로서 수고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마지 않습니다. 오늘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도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조정은 의원실에서 우리 조정은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고요. 또 이어서 이 두 분 의원님께 축사의 말씀을 청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은 의원님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정은 서울마포가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한국국회학회의 2026년 상반기 정책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국회학회하고 윤리경영학회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하셨고 저희 의원실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가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게 정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국제기구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했었는데 그때 비교적 많은 관심과 일을 했던 분야가 거버넌스였었습니다. 또 세계은행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라고 불렀는데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세계에서 아마 최초로 부패지수, 국가별 부패지수 발표를 했는데 그 메소돌로지를 만드는 그 과정, 그다음에 피터 아이겐이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피터 아이겐이 만들고 지수를 만들고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에 제가 투입돼서 1년 동안 부패를 계량화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미션 임파서블로 제가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 등 다니면서 상담해 본 적도 있습니다. 부패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꾸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공식 부패라는 것은 프리벤션과 익스포저의 함수다. 단순화한 얘기도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책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정치하면서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제안받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반부패죠. 반부패 정책과 법률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금융실명제라 생각합니다.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경제 명령으로 삼재야 논란제 하면서 금융실명제를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실행을 했고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알기로 97년,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 93년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이 부패학회는 95년에 이제 창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누적되고 축적된 부패 문제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라는 공감대와 금융실명제가 모든 국민의 충격과 지지 속에서 그래도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뒷받침 또는 분석하려는 우리 학자님들, 교수님들의 노력이 폭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법들이 생겼고 또 하나의 법이 김영란법, 그래서 국민들이 몇 가지 법을 이제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만 부패지수 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면에서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는 생각은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풀어야 될 마지막 숙제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무엇일까라고 꾸준히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데 오늘의 주제 PEP죠. Politically Exposed Person, 정치적 주요 인물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정치적 주요 인물과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구성해야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겠느냐, 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생활에 올해 6년째고 우리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정치를 하고 계신데요. 하다 보면 솔직히 고급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뜻밖의 있긴 합니다. 또 저희들의 입법 활동이 고급 정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이렇게 바꾸고 법을 저렇게 바꾸고 인허가를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가 경제적 또는 다른 사적 이해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또 부처 등등이 와서 입법을 부탁할 때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매우 민감하게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행동 지침 그리고 원칙 그리고 윤리적 기준들을 정확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소위 PEP들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선이 어딘지 알아야 그 안에서 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학자님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토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나라는 제가 여러 나라를 자문해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좋은 나라는 사람이 바뀐다고 국가가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약하거나 나쁜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이 들어와서 막 나라를 막 세우고 무너뜨립니다. 나라가 약할 때는 아직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도자 한두 명이 나라를 휘청거릴 수 있게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중간 정도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을 맡더라도 예측 가능한 행위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홍길동이 맡던 조정은이 맡던 크게 편차가 없어지는 나라. 그리고 행정과 정치의 결정이 투명하고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나라. 이런 나라를 지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발표하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이호영 교수님부터 조창훈 교수님, 박근호 교수님, 정혜수 위원님, 이정주 교수님, 박을미 변호사님, 나영재 교수님, 그리고 권기현 원익이 과장님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눠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겨 듣고 혹시 저희가 입법으로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송석준 위원님, 조지 위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시지 못하지만 이 세미나에 관심을 표해주신 많은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단독을 일으키고 법안을 성안하고 발제하고 발의하고 그리고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국부패학회 2026년 정책 세미나를 축하드리고 오늘 뜻깊은 그리고 의미 있는 토론과 대화 그리고 예측컨대 뒤풀이가 이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이천 지역구인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 축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이제 한 달 이제 열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미수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또 많은 혼란 속에서도 이렇게 또 세계가 존경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국내외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안보 측면에서 대혼란을 맞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 혼란기를 잘 수습해 나가야 될 영역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구성된 우리 공직사회가 어쩌면 권력, 우리 공공 권력을 어떻게 제대로 행사해서 진정한 이 사회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잘못 활용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 사회에 큰 폐해가 되고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많은 부패, 여러 가지 과거에 권력형 부패도 많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부패의 사슬에서 쉽게 벗어나는 노력도 가장 신속하게 또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청탁금지법을 비롯해서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만들어지는 데 성과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가 부패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부패에 대해서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공천 헌금이라는 미화된 표현으로 성행하고 있었던 그 부패된 공천 뇌물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좀 더 가감 없는 우리 논의를 통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많은 논의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이렇게 행사가 있기까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정훈 의원님과 또 오늘 이렇게 또 한국부패학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태왕 우리 회장님은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1년 선배신데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오늘 좋은 논의 해주시고요. 우리 논의 해주신 분은 저랑 조정훈 의원님 또 조지현 의원님 등을 비롯한 우리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좋은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보다 깨끗하고 가장 또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북 경산 지역구 이신 우리 조지현 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경북 경산을 지역구로 둔 조지현입니다. 우선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조정훈 의원님 그리고 한국부패학회와 한국윤리경영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훌륭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총선 1호 공약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는 세비를 반납하자라는 그런 법안도 발의하고 최근에는 편법적 후원 모금 성격의 우리 출판기념회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법안도 발의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우리 현실과 좀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많이 있다라는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어떤 일환으로서 본다면 이 공직자의 어떤 윤리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될 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윤리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토론을 듣고 가면 너무 좋은데요. 지금 2시 반에 의원 정리가 있어서 일단 조정훈 의원님과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5분에서 함께 같이 이 자리에 발제자, 토론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증인으로서 사진을 증거로 남겨두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 같이, 예, 다 같이 한번, 예, 다 같이 하십시다. 예. 우리 의원님들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외롭지 않게 같이. 교수님 여기 앉으시고요. 앉으셔요. 뒤에 갔습니다. 같이 오시던 한명 계시면 오시다. 나오세요. 좀 붙으셔야 돼요. 선생님, 조금만 더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자세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서 바로 이어서 이 연세대행정학과의 이호영 교수님께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과장을 맡은 연세대학교의 이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치적 주요 인물 적용과 고위공직자 윤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제자 연구를 주신 조창훈 한림대학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또 토론자로서 박선호 강남기 교수님과 정혜수 ACANS 전문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청렴 윤리 국회에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자리를 잡고 더욱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러한 수준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이슈들이 있고 또 그 제도로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주제로서 토론해 주실, 발제해 주실 이제 조창훈 교수님께서 정치적 주요 인물, 공직 또 이제 실제적인 어떤 정치 기반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사전적인 예방, 우리 경영학에서는 항상 사후적으로 어떤 적발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동시에 비용과 효익을 동시에 또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중용의 미를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통제만 한다는 관점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균형이 잡힌 그런 제도를 만들어갈 것인가. 첫 번째 발표를 조창훈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림국제대학교 조창훈입니다. 먼저 이 주제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양 학회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 적용과 고위 공직자 윤리인데요.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위 공직자 윤리를 이제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한 워킹 페이퍼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 발표문은 총 4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주요 인물이 이제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발표문도 준비했고 발표 자료도 준비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발표문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15분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주요 인물을 하게 되면 이제 꼭 정치인만 해당되는 거냐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주요 인물, 이름도 되게 쉽습니다. 펩시, 콜라는 아니고요. 펩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외 정치적 주요인물,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 가리지 않고 적용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이런 이제 궁금증에서 시작됐고요. 본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증권회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고위직 분이 고객으로 오시죠. 막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 실무적인 경험이 녹아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주요인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여러 가지 법규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자금세탁방지 제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적용되는 법규를 좀 더 실효적으로 이렇게 좀 시너지 있게 구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금융회사에서는요 이상거래에 대해서 혐의거래를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 위험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말이 어려운데요. 이름하여 쉽게 말씀드릴 때는 자금세탁공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식 법률 용어로는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일명 자금세탁공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내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정치인하고 종교인 그 고위공직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또 드리는 말씀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왜 국내에서는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만 빼고 적용을 할 것인가 이따가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안이 되게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감독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정치적인 이슈가 될 텐데 감독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감독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 책임자가 감독 규정을 바꾸면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걸 못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치적 주요인물 글로벌 스탠다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 정부 대표, 고위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법 또는 군인사, 공기업 임원, 정당 당직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법률적인 정의는 아니고요.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퇴직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퇴직 기간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시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논의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금융회사 가게 되면요. 처음에 오시면 고객 확인제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서구에서는 정치적 주요인물이 오게 되면 되게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정치적 주요인물이 오게 되면 거의 잠재적으로 VIP로 이제 대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규정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해외 그 국내까지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팩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거 다 무조건 보고하게 되면 문제 있는 거냐? 근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텐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상거래를 보고한다 하더라도요. 그걸로 사실 끝납니다. 이게 많이 누적이 되게 되면 감독기관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법 집행기관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보고를 했다라고 해갖고 얼가매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금세탁방지 기구라고 해서 FAT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호평가를 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와 관련돼서 항상 점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선 과제로 이제 제시되고 있고요. 또 다른 결론인데 이게 만약에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가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청탁금지법도 더 실효적으로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국내 그 공직자들 재산 신고 많이 하죠.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재산 신고도 더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풀 규정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감독 규정 제66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감독 규정인 거죠. 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감독 규정을 금융위원장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감독 규정이 나와 있는데 64조를 보게 되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라 되어 있죠.
제 요지는 외국을 빼는 겁니다. 아니면 국내, 외국 이렇게 병행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파워풀하게 되지 않을까. 65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 등의 실제 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 외국만 되어 있는데 이제 국내까지도 적용되게 되면 좀 더 강화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재밌는 게 66조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해외에 정치적 주인물들이 왔을 때 고위 경영진, 예를 들면 이게 구체적으로는 아마 은행장을 얘기할 겁니다. 은행장이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용어로는요, 그거를 고객 수용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객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근데 이 고객이 위험한 거래를 하죠. 그러면 고객한테는 알리지는 않고요. 감독 당국에게 이상한 거래를 한다라고 너희도 알고 있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종 권한을 고위 경영진 승인, 이게 이제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이슈도 있죠. 이거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강화된 고객 확인,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도 적용하자, 이제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권익위 과장님도 왔는데 저는 전선을 확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처럼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점차 늘리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적용 대상과 관련돼서 공수처법을 적용받고 있는 고위직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재산신고를 하시는 분을 대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법을 할 것인지, 이거는 저는 바라지는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이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이 DB 관리겠죠. 네, 근데 DB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우존스라는 게 국제 신용정보기관이 있는데 10년 전에 우리나라 PEP 규모 그 인원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5,000명 정도가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봤을 때 약간 이쪽 선에서 약간 머물지 않을까, 근데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 주요인물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족하고 측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 있죠. 국회의원이 있으면 보좌관도 있습니다. 그 보좌관도 한 몸뚱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정산 하실 때 부양가족 넣죠. 이것도 한 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당사자가 하게 되면 곱하기 4 정도로 해서 한 묶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15,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런 정보까지도 지금 국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 DB를 만들면 이걸 누가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따라서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 상징성이 있습니다. 되게 높으신 분들이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관. 그래서 솔선수범 적인 측면에서 높으신 분들이 먼저 적용 대상이 되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파급 효과가 되게 상당할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본문에는 적었습니다만 이게 제2의 금융실명제에 버금갈 수 있는 효과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상급자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가족. 네. 경제적 실체를 하나로 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 재산신고 대상자로 범위를 보게 되면 당연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적용 대상이 좀 더 많고요. 고위공직자법과 관련된 적용 범위가 조금 더 축소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게 되면 인사혁신처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렇게 금융위를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과연 금융감독당국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적었고요. 그리고 약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보여드리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인데 법 집행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다 그 법 집행기관에서 파견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제 그 심사하고 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법 집행 기관으로 이렇게 통보 안 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수사 대상을 이렇게 시점이라든가 타겟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현실적으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 제도 적용할 때 있어서 저거를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거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금융정보 분석원을 실질적으로 좀 필드 쳐주면서 해줄 수 있는 총괄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그 논문에서도 이걸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규정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내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다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감독 당국분들도 모시고 싶었는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기존 제도가 있고요. 금융시장을 통해 갖고 우리 공공영역의 공직자들의 윤리를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게 되면 공직자들이 더 준비되신 분들이 향후에 고위공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굴 사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투명하게 고위공직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밑바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딱 12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12분으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실무적이면서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많이 고민을 해주신 그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박근호 경남대학 교수님께서 소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 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의 법률이 주로 사후 적발의 흔인데 이 사전적으로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이 기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좋은 좀 발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문을 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외국 그 펩스만 적용돼 있고 국내 펩스가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에 돌입한 국가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 공백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아주 실효성 있는 제안들, KPD를 좀 구축하거나 또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제안해 주셔서 아주 좋은 그 발제이시고 논문이라고 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과 이제 또 이게 정책적으로 좀 입법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좀 보완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좀 공감할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과연 이제 이게 계량적으로 또 사례적으로 좀 제시되면 좋겠다. 제가 좀 그 실증 연구들이 있는가 봤더니 이게 그런 실증 연구들은 없더라고요. 다만 그 이제 각국의 이제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이 이 펩스를 적용했을 때 개선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 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좀 그 논문으로서 그 완성도를 갖추려면 특정 국가가 펩스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부패 지수가 좀 현격하게 좀 매년 이제 아까 그 부패 지수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도 관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CI가 과연 그런 입법 후에 달라진 것이 있었는지를 좀 제시를 해주면 이게 정책적인 논문으로서 학술적인 논문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사실 그 파견돼 있는 그 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체계 하에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TF가 그런 거버넌스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좀 더 좀 강력한 거버넌스가 좀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 결국은 이제 그 아까 감독 규정의 변화만으로도 정책 실효성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입법이 되려면 당사자인 분들이 사실 반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성의 강화라는 측면하고 그분들의 인권과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요 허들을 좀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는가? 그 허들을 넘기기 위한 뭔가 좀 그 구체적인 제한이 좀 있어야 당사자들이 결국은 입법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팩스에 적용됐을 때 갖게 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염려들 내 정보가 특정 정당이 예를 들면 다수당이었을 때 권력기관이 됐을 때 좀 악용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 충분히 이 국회의원들께서는 이제 염려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다뤘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것이 좀 제도화된다면 사실은 약간 제도가 정치적 15,000명의 DB에서도 중요도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15,000명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 그분들이 갖게 되는 그런 반발, 저항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좀 감독 규정의 변경이나 또는 입법화 과정에서의 허들을 좀 성공적으로 넘기 위해서는 좀 요거를 이제 직위나 또 직급에 따라서 좀 차등하고 또 예를 들면 부패 기준도 예를 들면 단계별로 하이, 미디엄, 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그거를 좀 달리하면 허들을 좀 넘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것들을 좀 후속 연구나 제도적인 정책적 시사성을 반영하시면 논문으로서 완결성을 아주 좀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 실행될 때 이것을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주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으로 정혜수 AC, AMS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ACAMS의 전문위원 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금세탁방지와 금융범죄 예방 관련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정책 자문을 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내국인 PEP 국내 정치적 주임을 관련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데 이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누구도 선뜻 손들고 먼저 나서기는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자칫하면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으면서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이제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계속 누적되는 굉장히 민감하고 곤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부패학회 그리고 한국윤리경영학회 조정훈 국회의원실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논문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도 굉장히 유사하고 또 단순합니다. 결국에 내국인 PPP 관련한 이슈는 이제 도입의 여부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어디까지를 내국인 PPP로 볼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강도로 운영할 것인지 이제 설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로 또 추가할 점은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입법의 취지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실제로 제도의 당위성을 설득을 시켜내고 또 이 운영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이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게 불필요한 행정적인 국민적인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법제화를 이제 떠나서 이제 제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영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국인 PPP 제도를 우리나라가 입법화를 할 때 입법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운영 가능한 이 운영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설계를 이제 개별 금융회사에서 이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책과 감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고 이 내국인 PPP 제도의 법의 철학을 구현을 하면서도 실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로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몇 가지 이 쟁점이 떠오릅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어디까지를 내국인 PPP로 볼 것인가 그 토론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국인 PPP의 범위 설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 이 내국인 PPP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EU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 방지 지침에서 주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내국인 PPP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고위직 등이 폭넓게 그 고위 내국인 PPP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영국에는 동일한 법적 틀을 유지를 하면서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직위의 영향력과 권한을 보다 세분화해서 모든 고위공직자를 동일 선상에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범위를 조정해왔습니다.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내국인 PPP를 포함을 하되 감독당국이 고위 공적 기능의 범주와 단계별 위험 수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PPP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 PPP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획일화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 국가의 권력 구조, 행정 체계, 사회적 수용성을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내국인 PPP를 법제화할 때도 이를테면 사법부는 어느 시기부터 대상이 되는지, 지방 권력과 공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선을 정책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관리 강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재미있는 일리가 있는데 영국은 2017년도에 내국인 PPP를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난 게 니젤 페러지라는 당시 브렉시트당 대표가 이제 은행을 내방을 했는데 이 은행에서 업무를 하시는 은행원이 이 니젤 페러지가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 그리고 업무를 하는 관행이 좀 디리스킹을 하는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이 니젤 페러지의 계좌를 그냥 폐쇄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영국의 감독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2024년부터는 영국의 내국인 PPP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표준이거나 혹은 저위험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상향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부패에 취약한 직위로 이동을 했거나 혹은 급격한 자산 증가가 있었거나 하는 등의 추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만 이제 상향 관리하는 구조로 제도를 보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내국인 PPP 제도를 법제화를 할 때 이 관리 강도의 설계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내국인 PPP 관련한 이슈는 단순히 누굴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실질적으로 실무 현장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의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적 권한을 이용을 해서 조달이나 인허가, 규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이해상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런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더 강화된 공급 확인과 모니터링을 하는 상향 트리거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이제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디폴트 고위험 관리 모델과 이 제가 말씀드린 중저위험 기본값의 상향 트리거 모델이 이제 상충된다기보다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현실적인 옵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쪽이든 금융 접근성 차별과 과도한 디리스킹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 주신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 이슈가 있는데, 이 내국인 PEP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금융회사에 이 내국인 PEP를 식별하고 검증하는 걸 맡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부, 공공기관, 공기업, 정당 등 다양한 영역의 지위 정보를 개별 금융회사가 취합을 해서, 그리고 이 데이터를 취합을 한다 해도 이미 실제로 외국인 PEP를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성함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이제 성별이나 주소나 그 내셔널 시큐리티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 동명이인자가 왔을 때 이 구분을 해낼 수 없는 상태의 DB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인사혁신처 등 고위 공직자 관리 주무부처가 1차적으로 이제 대상 범주와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이게 그 말씀하신 주무부처에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게 곤란하기가 좀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도 이제 현실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내국인 PEP 법제와 관련한 운영 가능한 방법론이 이제 크게 말씀 주신 방법 포함해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영국처럼 기본값을 중저위험으로 두고 이제 상향 트리거를 따로 두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처럼 감독당국의 범주와 운영 기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자는 사회적인 반발과 금융 접근성 논란을 줄일 수가 있고, 이제 후자는 제도의 이제 명확성과 국제적인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합의의 문제고, 이 내국인 PEP 제도가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처벌이 아니라 입금 시에 금융회사에서 자금 출처 그리고 인출 시의 인출 사유를 기록을 해서 5년간 기록 보존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가 향후에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 자료로 남아서 이제 사전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법 집행 과정에 필요한 맥락을 남기기 위한 예방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도로 위에 과속단속 카메라나 방지턱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한국 앞서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FATF 사업평가 2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FATF가 이미 소개해 주셨지만 전 세계 국제 자금 세탁 방지의 중추 기구이고, FATF에서 사업평가 결과는 이제 형식적인 결과값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신임도, 그 국가에 들어오는 외자 유치까지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업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개선을 하지 못하고 또 똑같이 미흡 판정을 받게 된다면 제도 개선의 의지나 실행력 여부에 대한 이제 의심을 갖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서 제도화를 하는 게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그런
논의의 중요성을 잘 정리해 주신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이게 이 시점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해 부족했는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런 게 큰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되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를 해주신 조창훈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훌륭한 그 의견들을 주셔가지고요. 학술지 논문이 아니고 정책 보고서를 써야 되겠나 뭐 그런 생각 욕심이 들어서 말씀드려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요, 리스트만 주면은 바로 그냥 탑재해갖고 실행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에서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데 다만 이제 민감한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지금의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가 우리 정책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연구 문헌이 없는 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정책 세미나로 이 주제로 아마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영국에서 장관이 왔는데 금융 거절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마 그 직원은 아마 잘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부럽기는 하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부가 챙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이게 저 혼자 아이디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해관계를 모여갖고 이걸 논의하는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구성력 있는 TFT가 좀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이걸 고위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본값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주인물들을 더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금융회사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정치금융 스캔들을 보게 되면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자본이죠. 금융자본이 이제 정치 관계자들하고 연관됨을 문제들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우선 금융회사의 투명성이 크게 증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논의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코멘트들은 제가 보완된 논문을 통해 갖고 출처를 밝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지금 해주셨던 토론 말씀들이 국내 연구문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더 논의를 두 학회를 통해 갖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토론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제 발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제2 주제와 관련해서 반부패 법령에서의 공무수행 사행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 자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를 맡고 있는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두 번째의 어떤 그 과제 발표 논문도 실제로 보면 이 부패와 관련된 연구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적인 영역과 민간 영역 사이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그 방향을 보면 특히 유엔 반부패 대학을 보면 그 공적 영역 외부 민간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렴성, 윤리성을 상당히 강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청탁 및 토품 수수 검지에 관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서 확대 언론기관하고 그 다음에 사료 교직원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그 당시에 그게 관련된 분들이 위헌 소송을 냈지만 현재에서도 보면 이 국제적인 흐름에 대한 유엔 반부패 대학 자체의 취지 그런 흐름에 대해서 특히 민간 영역이 할지라도 공공성이 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 안에서 지금 이제 제정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어떤 민간의 영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성에 대한 이런 가치 자체가 가미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마 발표하신 내용 자체도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공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이지만 실제로 공공력 영역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준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아마 좋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우리 분은 박벌미 법률사무소 이한 변호사님이시고요. 이에 따른 토론자로서는 나영재 건국대 교수님, 그 다음에 금기현 국민권익위원회 과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박벌미 변호사님의 발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2018년도에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당시 청탁금지 해석과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 논의되던 부분들을 정리해 둔 건데 이렇게 그 논문을 또 찾아봐 주셔가지고 이번에 불러주셔서 좀 법을 다 현행화 좀 시키고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도적인 과제 부분은 저의 생각들, 기존의 제도들을 좀 활용해서 그 권한이 크시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공무 수행 사인분들이 대부분 위원님들이시고 많이들 교수님들 가시고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단발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부패가 관여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기존 제도들을 좀 활용해서 관리하자는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 정치적 주요 인물이라는 개념이 되게 인물적인 부패 방지를 위해서 인물을 규제한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처음에 신선했는데 낯설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청탁금지법 5조도 그렇고 우리 형법상 뇌물죄를 빼고는 사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부분도 딱 그 해당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열거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범위 설정하실 때 권한의 그런 성격이나 국민에 대한 파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들이 민간 영역에 대한 수행한 그런 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의 또 고위공직자 범위랑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위가 다 달라요. 근데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재산을 등록하고 거기다 이제 공개까지 하도록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느 정도 산재되어 있는 그 개념들 동일한 개념인데 범위가 다 다른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주셔서 통일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또 운영하는데 또 의미가 실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논문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직자 외에도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분들의 또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제정 취지나 이유가 동일합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공직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달라. 결과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공직자 자신의 업무 처리 수행 과정에서 떳떳하게 수행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그에 대한 공적 그런 기능이나 작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저희 김영란법이 11년도부터 관리에서 준비가 된 거잖아요. 이해충돌방지법도 같은 법안 하나의 법안 안에 있었고 그래서 왜냐면 지금 아까 이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민간 영역과의 이제 공적 영역의 작용을 이제 보완하고 또 그 민간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이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공인정의 분권화, 공제적인 절감, 민간의 창의력 및 기술과 전문 지식의 활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의한 공인정 수행 내지는 공인정의 민영화 경향이 이제 심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참여해주시는 행정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법적 책임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원래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제정할 때 논의를 보시면 지금 이 표 각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1차 공청회 자료, 2차 공청회 자료가 있습니다. 보실 때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이제 행정법상의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개념을 원래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민간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공공기관으로 파견 나오셔서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업무하시는 그분들까지 포섭하려고 이제 2차 공청회 때부터 이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그러니까 참여 유형을 최대한 많이 포섭하려고 넓은 의미의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별 개념으로 가보시면 행정법에서 논의되던 개념들입니다. 사실은 공무수탁사인이나 행정보조인, 행정대행자 이런 개념들이 논의가 되고 있죠. 여기 행정법 교수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수탁사인을 먼저 보시면 독자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특정 행정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자연인 또는 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공무수탁사인은 처분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무위탁은 행정 권한의 이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법에 의한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와 비교해서 행정보조인, 대행자 개념을 보시면 이분들은 이제 행정 임무의 기술적인 집행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행을 한다든지 말 그대로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뭔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수행하는 법적 효과 자체도 그 행정 주체에게 귀속되고 책임도 그 행정 주체가 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수행사인의 그 법적 근거,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근거를 제가 검토해봤는데 정부조직법하고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이런 데서도 그 근거를 듣는 견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규정들을 보시면 이제 저 각주로 이렇게 법령을 일부러 다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사실행위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까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공무수행사인이나 수탁사인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절차법 그리고 행정소송법, 심판법의 개념에서는 이 행정청의 의미를 정의 규정을 두면서 거기 안에 그리고 심지어 국가배상법에서도 공무가 사인에게 위탁되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니까 공무원만 공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상 영역에 있어까지 그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수행 사인의 유형은 동일한데요. 그 유형을 한번 같이 보시면 4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는 그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동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보시면 명칭이 위원회, 심의, 협의회 이런 것들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그런 위원회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고시, 훈련, 지침 이런 것들도 포함되죠. 그렇지만 이와 대비해서 보셔야 될 게 계약 아니면 사내 정관, 그러니까 정부 행정기관 내 사무처리 준칙이나 내부 방침 이런 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에.
그래서 권익위에서 뭐 예로 들고 있는 위원회 보시면 1호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보시면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옛날에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이런 경우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건을 조금 더 재검토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권익위에서도 논의됐었던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위원회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과 소속 기관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11조 1항과 2항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2조의 1호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것인지 연결되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치 근거도 있고 법상 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청탁금지법 11조 2항을 단순 절차 규정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았고요. 그리고 1항과 2항은 종합적으로 해석돼야 하고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왜냐하면 형사처벌이 어쨌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저는 공공기관 설치된 위원회만으로 한정하여야 된다라고 검토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드리자면 법상 설치 의무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필수 기구여야 되고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사항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구성도 마찬가지로 법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랑 에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1호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저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2호를 보시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권익위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곳은 공인회계사회,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그리고 대한민국 학술원, 주택협회 이런 곳들을 들고 있습니다. 2호의 예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17페이지인데요. 그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외국 은행 중에서도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 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 그리고 그 은행의 대표자는 임원으로서 이런 권한을 위탁받은 청탁금지법상 2호의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 담당 직원은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요건을 다시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의 권한이 이전돼야 된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그래서 이 권한이 우리 같은 그 조항의 같은 항의 3, 4호에서 쓰는 공무라는 용어랑 어떻게 볼 것인지 같은 건지 이게 그냥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달리 규정한 것인지 이런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권한의 의미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복권적인 행정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유로 달리 규정된 대로 그렇게 달리 해석해야 된다. 그게 법률 문헌에 부합하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2호의 공무수행 사인은 그런 복권적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해서 권한이 이전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위원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여기서도 법령에 따른 위탁이어야 하고요. 공무원 의제 규정과의 문제가 있는데 그 공무수행 사인 위탁받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직자에 준하는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청탁금지법이고 또 뇌물죄와는 조금 다른 측면,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어야지만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제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아까도 그 은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체의 소속 직원들은
그 공무수행 사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논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누리과정 운영 민간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이 어린이집 구성원 전체 대표자를 포함해서 그 직접 보육하고 계시는 보육 교사님들까지 다 이렇게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 사인이다라고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근거 규정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29조랑 시행령 22조 이런 건데, 사실 해당 규정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그 복권적 권한을 위임위탁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나, 뭐 교육과정이 무상보육 대상이다, 뭐 이런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법적인 위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직원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권익위가 16년도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내부 직원들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대표자인 원장까지만 공무수행 사인으로 보는 것으로. 3호가 2차 공청회 때 들어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오신 분들 이제 법령의 근거 하에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 자체가. 그래서 계약도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범위를 한정해서 법령에 의한 파견만을 한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4호를 보시면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권익위에서도 심의평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서 판단, 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 검토, 검사, 인증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시는 한번 봐주시고요. 규정하고 같이 봐주시고요. 보시면 심의평가 등 업무를 그 청탁금지법 5조 12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서의 각종 평가 판정 업무와 통일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권익에서 이제 자문단 회의에서 문제됐던 게 보험상품 공시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보험협회가 보험업법에 따라 근거해서 구성하는 위원회였는데요. 위원회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으로 하는 회계감사, 이 경우에 감사인에 대해서도 그 감사인에 대해서도 4호에 따른 유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시면 보험업법에 그 보험 개발원 같은 경우는 대행기관이지 이게 수행 효과 자체도 금융위원회에 기록되고 해서 보험개발원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주요 감세 현행 규정과 그 법적 책임을 보시면 우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 규정 내용 자체를 보셔도 그 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해서 그러니까 조항 전체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규정들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3개 규율 중에서 외부 강의를 준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공무 수행에 관한 부정청탁 금지와 그리고 금품수수 금지 두 가지 적용되고 있고요. 이해충돌방지법도 10개 규정 중에서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기피 그 제도하고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식사조 그 두 개만 적용되고요. 나머지 8개 조항은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지 않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공직자 등과 달리. 그리고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위원회에 뭐 교수님께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결 심의하시는 그 안건 관련해서 부정청탁을 받는다든지 금품수수 하실 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교수님께서 평상시 학교 가셔서 그 별도의 공직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립학교도 사실은 공직자에 해당하죠. 청탁금지법. 예를 들어 그럼 변호사로 예를 들게요. 제 업무니까 제 예를 들기가 편한데, 변호사가 이제 송무 자문 업무 개인 사무실 대표로서 할 때 변호사로서 수행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권익위에 뭔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으로서
금품을 받는다, 청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규정이다. 그런 차별점이 있다. 권익위에서는 이걸 이중적 지위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행 매뉴얼을 보니까. 그리고 양벌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있고 이익충돌방지법에 현재 없죠. 근데 청탁금지법 현행 양벌 규정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수행 사인에 적용할 때는 그 부정청탁 금지에만 적용이 되고 공무수행에 관해만 적용이 되는데 양벌 규정이 이거보다 가벌성이 더 커 보이는 부정청탁에 따라 해당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공무원도 보통 부정청탁 받은 거에 따라서 해당 업무까지 부당하게 하게 되면 징역 2년이야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양벌 규정이 공무수행 사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조금 보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유형의 경우 대표자만 이제 한정하는 것으로 공무수행 사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수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그러니까 행위자, 실행행위자는 제외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기 때문에 양벌 규정 자체가 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이제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판례는 많지는 않은데 청탁금지법 보시면 그 권익위의 비상임위원님 명단이 과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해당하는 그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고등법원에서 좀 특이하게 이 비상임위원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설시 내용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2호, 그 11조 1항 2호의 공수행 사인임을 명확히 이렇게 설시를 했어요. 근데 보면 1심을 찾아보도 각쪽이 제가 빼먹었는데 서울행정법원 2022 구합 61326 판결이 이제 1심 판결인데 거기에서 이제 쟁점 자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즉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이렇게 청탁금지법상 공수행 사인인지를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고등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감리 담당자랑 법원 감정인 그분들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군수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마지막 판례인데요. 군수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지원받고 관광진흥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채용 청탁을 받고 이렇게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대표이사의 합격시킨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이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법적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위계를 위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 비영리 사단법인이 위탁을 받은 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 같습니다. 그 이해충돌 상황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앤드류 스타크라고 미국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그때 당시의 사례들로 이제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한 그런 책이 있어서 제가 관리 조치를 전체를 다 내용을 너무 많아서 적지는 못하고 이분이 제시한 이해충돌 방지 관리 조치 4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표로 정리를 했는데 배제, 침탁, 균형, 공개 4가지 제도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자체가 사후적인 제재 수단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통제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 제도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배제 조치가 지금 현행 신고 회피 조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재척기피 회피하고 사법부에서도 그런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 재배당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조치들을 의미하고요. 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이나 이런 제도들 그리고 균형은 이제 뭔가 그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 그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협의회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자 이런 이제 의미이고요. 공개제도는
그 공개 범위나 형태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고제도 해당 소속기관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대국민 공개한다든지 명단을 공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상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제도들이 공개 제도에 해당합니다. 아까 저랑 좀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각 유형에 대한 예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위원회, 협회 등 협의체에 해당하는 협의체에 오셔서 이제 그 건별로 이제 의결 심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공무 수행 사인이 수행 사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도, 이런 배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족수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해당 정족수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제적 회피 제도가 가장 실효적인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행정부만 보더라도 저도 가장 번개에서 마지막 업무가 CPI 커러프션 퍼셉션 인덱스 모니터링하고 하던 작업을 했었는데 딱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행정부에서 대체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제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직무 배제 취했을 때 그 해당 업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정말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제 균형 조치나 공개제도 이런 거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결국엔 3호 지금 2호 유형 중에 권한을 개인이 위임이탁하는 경우하고 4호 유형 그리고 3호의 그 파견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신고를 통해서 관리할 필요.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기관에서는 적어도 그런 이해관계를 개인적 이해관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해관계 신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기관이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있구나, 감시하고 이런 그래도 조심하게 되는 그런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통해서 보완됐으면 좋겠다.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개 중에 제가 2개밖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확대될 규정 내용, 해당 규정에 따라서 좀 적용 여부를 조금 확대할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상 신탁, 겸직 금지,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활동 제한, 그리고 가족 채용, 사적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해충돌 방지 상황에서 부패로 발전하기 쉬운 그런 리스크가 큰 위험 영역인데 그런 이제 이런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서 공무원만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무 수행 사인에게도 왜냐하면 그만큼 판단 재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인정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시라 그런 의미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무수행 사인 범위가 사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무수행 사인 범위가 사실 의도했던 거랑 달리 이제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형사처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좀 입법적으로 유형별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왔고요. 그리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위험 영역에 따라서 큰 정도에 따라서 확대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내부 통제나 신고 시스템, 부패 이거는 부패 사건에 대한 이제 보안 문제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양벌 규정이 아니더라도 뭔가 꼭 처벌해야 해서 그걸 사후적으로 막겠다 이런 기재가 아니니까 우리 부패 방지 자체가 기관 차원에서 좀 책임감을 더 강화하고 또 그런 책임 권한이 크신 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좀 해주시는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저희 생각들이 좀 뒷부분에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이 되게 그 발표문이 길어가지고 이게 좀 아마 시간이 촉박했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먼저 우리 나인대 공태 교수님께서 먼저 이에 대한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의 나인대입니다.
발표하시느라고 변호사님 수고하셨고요. 어느 법이 어떻게 토론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토론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발표하신 분 변호사님이니까 행정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권익위 근무하시면서 어떤 사례들을 잘 또 한계들을 적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토론하는 것은 자격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공무수행 사임에 대한 쟁점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고자 해서 저는 참고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익위에서 과거에 이 제도 제가 있을 때 권익위라기보다 사실 도광이나 청년 때 근무했던 경험이죠. 국가방지법 제정할 때 또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익충돌 방지법 제정할 때 그냥 행정학자로서의 코멘트했던 몇 가지 경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연구원에 있었는데 연구원에서 지금 오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 매뉴얼로 설명자들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냥 다 그때 학습과 교육하라고 했으니까 읽으면서 오히려 제도를 만들 때는 쉽게 했는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똑같이 우리 변호사님 고민했던 경우는 저는 평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왜 저를 불렀을까 우리 회장님이 뒤에 제 해석입니다. 공공기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법적 개념이나 근거주의 유형 등에 대한 해석은 이건 뭐 변호사님이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우리 권익이나 일반기관들이 유권 해석하면서 계속 발전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또 확인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대법대 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에서 다 규정한 것들이고 그것이 판례로 해석되는 건데 가령 앞에 논문도 그렇긴 하겠지만 영미법에서는 결국은 판례라든가 뒤에 것들로 해결되고 아니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전국 뭐 권익위도 그렇고 정부부처도 그렇고 저처럼 공공기관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들 해당 적용하면서 그 사례들이 쌓여가니까 충분히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 이게 나중에 피드백돼서 권익위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였습니다. 특히 공무수행 사회는 저처럼 행정학한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뭐 프랑스라든가 대륙국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행정청이라고 행정부처 얘기하는 기관들만이 아까 행정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영미국가에서나 아까 여기서 논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민영화나 아니면 민간과 같이 하는 업무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일률적으로 과거의 행정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일률적 규칙할 방법도 없고 적절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늘어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지금 공동체하는 것처럼 우리 윤리경영 학교처럼 윤리적인 문제, 윤리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자체적으로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규제, 그 다음에 최대한의 가이드라인과 윤리적 실천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중간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보는 거라서 이 장에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코멘트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주신 페이퍼 가지고 페이지 수인데 36쪽 이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연구자이기도 하고 과거에 부관이 총리위에서 관련했던 경험을 가지고 또는 지금 공공기관 연구자로서 보면은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부처에서 하는 공무원과 관련된 규정들은 도입이 돼 있고
그리고 더 세분화하고 오히려 앞에 논문처럼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국회의원 다 가셨으니까 말씀드리면 political corruption이 더 문제이지 이미 저희가 권익위가 처음 구바이가 만들어진 2010년도까지만 해도 현장의 공무원이나 현장의 경찰관들이 뇌물수수, 향응접대 뭐 등등 촌지 등에서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은 그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일부의 이탈이거나 그런 것이고 실제는 이제 정치적인 커러프션이 아직은 우리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건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냥 전통적인 부패 쪽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그랜드 커러프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논문이 되게 중요하겠다. 다만 현장에서 이게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 충돌 방지법까지 나오면서 많은 개선은 있었다. 다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 적용하면서의 사례들은 더 축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이고 저도 거꾸로 그런 일을 하다가 연구원에 가서 이걸 받고 이 해석을 하니까 되게 귀찮고 까다로운 거 우리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 공대 교수님들은 다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신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적용하고 어디까지 개인적인 걸로 맡길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지 또 이게 통제 영역이 아니고 규제 영역에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기계적으로 적용하다가 대단히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조건 처벌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뒤에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민간으로 와서 김영란 위원장이 무슨 자문위원 한다고 갔을 때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정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을 제정하는데 이게 이미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는데 왜 이 법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당시에 그때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관 출신이 반대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그게 좀 더 작동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걸 운영하는 사법기관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 이미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에 처음 해서 중에 한 3년은 대단히 공무원들도 논란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나야 되냐 차라리 만나지 말자 이랬는데 3년쯤 지나니까 이게 이제 법제도로서기보다는 그냥 기준으로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능되어 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다 문제는 이게 앞에 논문도 그런데 이게 이제 걸리면은 그 당시 고위공무원님은 다 이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는 조심하자. 지금은 그게 제도로서 제재하는 제도로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재수 없으면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걸린다. 이게 또 맞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이고 그다음에 공작일법이나 이익충돌 방지법 원래 처음에 시민사회에서 부패방지 종합법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공작일법이나 이익충돌 방지법이나 아니면은 지금 공수처법도 이건 2010년 전의 얘기입니다. 다 넣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 이게 개별법으로 가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들을 해소하자 그랬고 뒤에도 이제 이익충돌 방지법까지 만들어놨을 때 나중에 언제는 공짜일법과 통합을 해서 이게 공짜부터 지금 얘기한 공무수행 사인까지 확대되는 문제를 일적으로 규율해야지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게 각각의 해석과 정의와 범위와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하는 혼선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제도적 권고 사항에 이거하고 좀 다른 건데 결국은 공무수행 사인도 결국은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 편집법상에 있는 공무원들이야 이것들을 잘 지켜주고 크로스 체크가 되죠. 근데 공무수행 사인은 민간의 영역이고 그 안에서는 또 아주 큰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 기업도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나 신고 시스템이
공무원처럼 작동하려고 기대하는 건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죄송하게도 미안하게도 권익위 자체도 제가 폴레미도 그렇게 쓰긴 했는데 내부 통제하고 민간 신고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냥 또 이거는 인식과 문화의 얘기이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자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이렇게 좋지 않고 동양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되고 적극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고 되게 선고적인 얘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공무수행 산업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민간의 기업의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취약한데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내부를 하고 통제 장치가 작동할까 하는 것들은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쨌든 우리 변호사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법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제재수단으로 작동하고 또는 문화나 기준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 지금 관련 권익위 등은 이 해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안 된 게 공직자윤리법이죠. 인사처이고 이것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나부터 뭐 그게 권익위가 됐든 인사처가 됐든 통합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조직 논리여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뭐 이해하실 겁니다. 퇴직 후 취업제한도 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 사회가 2010년도 이후에 조직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분명히 좋아진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학교가 존재 하나 줬다가 망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과거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고작 20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공무수행 사이까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제도는 있으나 제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거, 적용이라고 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 제도하고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할 대목은 더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이제는 하위 단위과 이제 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는 많이 개선된 건 분명히 보이는데 아직도 민주주의나 거버넌스나 이런 문제는 여전히 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잘못 봐서 그런지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우리 권익위원회 과장님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혹시 조금 짧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착금지법 이제 담당 과장으로서 오늘 좋은 논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15년 3월 3일에 이제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반의 이제 유예 기간을 가져서 2016년 9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올해 이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당시 2015년 3월 3일에 통과한 직후 다음 날에 헌법 소원 사건이 2개가 제기되고 또 며칠 뒤에 2건이 더 제기되고 해서 총 4건의 헌법 소원이 제기됐었고요. 그때 그 헌법 소원 4건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가 다 작성을 했고 2015년 12월에 공개 변론까지 해서 했을 때 가서 제가 또 공개 변론에 참석해서 그것도 서포트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의견서 쓸 때 사적인 영역에 있는 계신 분들, 사립대학교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분들, 그 다음에 사립 언론사에 계시는 임직원분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가, 이게 과연 써질까 해서 이제 저도 의문이었는데 막상 이제 써보니까 써지더라는 거죠. 논고도 충분히 있고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헌재에서도 정부합헌 하나도 뭐 글자 하나에도 뭐 위헌 나온 거 없고요. 정부합헌 됐었습니다. 아까 제1주제 발표에서 PEP 관련해서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근데 현행 공직자 등의 개념의 범위가 정의로 그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대한민국 시정법 중에 가장 넓은 게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를 그 PEP에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가급적이면은 PEP 그 문헌 그대로
그냥 정말 정무직이나 선출직, 그러니까 공수처법 대상보다 조금 더 좁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그냥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이 출범을 했는데, 그럼 이 법에 이제 공무수행 사인까지 이제 넣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해서 그 적용 대상을 더 늘렸는데, 우리 이제 발표자인 박은미 변호사님께서 저랑 같이 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업무하시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이제 오늘 알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1525 관련해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법상 권한까지 책임을 지는 자까지만 한정하고 고권적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까지만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이지만 사정제 유치에서 활동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거와 정무적인 판단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박 변호사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좀 더 넓게도 이제 된 것도 있고 또 너무 좁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그 법적인 개념만 딱 본 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좀 넓혀야 될 부분은 좀 넓혔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공무수행 사인을 이 적용 범위가 이 공무수행 사인이 되시면은 청탁금지법의 전 조문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5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0조 외부 강의 등 적용을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 유관단체에 근무하시는 연구원 분이시라든가 우리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외부 강의 관련해서 이제 신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외부 강의 나가실 때. 근데 이제 이 공무수행 사인의 이제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면 이 공무수행 사인은 청탁금지법상의 외부 강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의 신고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평가라는 걸 이제 저희 정부기관은 하는데 그 자체평가위원님 중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평가 날에 저희들한테 건의하신 거가 공무수행 사인 범위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법령과 그의 위임을 받은 그런 거에만 그 기준에 해당될 때만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느냐? 밑에 하위 기준, 내부 각 기관의 내부 기준, 행위 그런 것들. 그 내부 아주 하위 규범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에도 참석하는 사람들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만들어 달라. 그 사람들도 공직 윤리가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신고 의무 좀 면하게 아주 하위 규정에 있는 것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만들어줘. 근데 이거것이거든요, 사실. 예, 그 건의가 엄청 많습니다. 외부 강의 신고 의무를 좀 제한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예, 그런 의견도 있고 이제 실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소속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공무수행 사인이 이것도 이제 언급을 박 변호사님께서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에 한정된 공무수행 사인만 인정하자 말자 이게 옳다 그렇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박 변호사님 의견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현재 공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그냥 이제 공무수행 사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했을 때 이분들은 그럼 과연 어디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야 되냐 또 그것만으로 하면 또 정책적으로 또 너무 좁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거를 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묘안으로 내놓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아직 개정은 안 됐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에 이제 제정이 2015년 3월 3일에 제정이 됐는데 활용 점정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법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 법을 이제 2014년 말부터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각종 공청회, 토론회 제가 이제 거의 다 대응을 했거든요.
가면 거의 뭐 저희들을 완전 째려보고 막 호통치고 너희들이 뭐 이거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뭐 언론사에 가서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러면 막 그냥 뭐 고성이 막 오갑니다 저한테. 그래서 단순히 이제 홍보차에서 교육하러 왔는데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예.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활용점정을 찍으려면 이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1차적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보면 모든 법을 보면 예외가 거의 없이 행정기관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닙니다. 그냥 행정처분인 거죠. 근데 이 과태료를 행정기관이 먼저 1차적으로 부과하면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없어지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확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인데, 이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뭐 여야를 불문하고 권익위한테 청탁금지법이나 통과시켜 주겠으나 과태료 부과권만은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약간 억하심성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바로 소속기관, 위반자의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바로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속기관이 없는 자들은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 통보가 안 되고 공백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공무수행 사인 중에서도 뭐 소속기관이 없다 뭐 이러면은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모르고, 특히 또 저희가 운영면에서 보다 보니까 1인 언론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1인 언론사. 근데 그 1인 언론사 대표자이자 그 직원인 그 1인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가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이분이 어디다, 또 자기가 직접 과태료 부과 통보하기 싫대요 또. 그래서 이제 권익이 니네가 해달라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의원님 이제 모 당에 이제 의원님이 또 이거 의원 발의도 해주시고 해서 이제 저희 권익위가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법 출범 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도 안착될 때까지 이 법을 다뤘던 사람인데, 다른 과 부서에서도 일하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제가 다시 이 부서의 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고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우리 권익위가 가져오면 그때 정말로 이제 청탁금지법을 활용 점정을 찍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에도 공공기관에 꼭 한정해야 되냐, 권익위를 적절히 활용해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박 변호사님 의견에 보충 의견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주신 의견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절히 잘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 또 프런트에 한 분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멀리 오시는 분들 계시고 할 텐데, 혹시 이 관련해 앞에 있는 1주제에 대한 내용이든 2주제에 대한 발표 내용이든 혹시 꼭 오늘 내가 이제 질문하지 않으면, 질의하지 않으면 잠 못 자겠다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한번 하실 분 손들어 말씀해 주시면 한 분 정도는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오늘 잘한 거네요. 그러면 마무리를 우리 박은미 변호사님께서 마무리 일단은 그 지금 이제 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패방지 권익위 전신일 때부터 업무에 관여하시던 우리 교수님 뵙게 되어 그리고 그때 당시 논의되던 이런 고민들까지 같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행 지금 초반에 자리 잡을 때부터 지금 다시 컴백하셔서 제도를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박기영 과장님 말씀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 부과권 관련해서 좋은 청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주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제1주제에서도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정책에 대한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논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가장 잘 아시는 정치 고위직들의 솔선수범에 대한 의지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의 과제는 우리의 어떤 부패 사각지대를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민간 영역에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상당히 보면 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행위에 대한 제한을 상당히 많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해서 쌓여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모두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 주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우리 발제자 두 분 그리고 토론자 네 분, 우리 진행을 맡아주신 자장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PEP를 Politically Exposed로 되어 있었는데 자금 세탁에 주로 이제 금융 부문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사실은 Political이라는 그 말 자체에는 다른 Social, Economic 혹은 Ethical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그리고 또 그런 문화 윤리 그런 의식들이 좀 더 강화되는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우리 박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면 여기에 책임 강화가 있는데 공무 수행 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면 그럼 권한을 또 강화해 줄 거냐? 권익위에서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가져가면 그러면 그만큼 공공부문 특히 중앙부처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는 데 대해서 사임이잖아요. 민간인에 대한 권한이랄까 권리랄까 또 공무라는 것의 범위 공무라는 그걸로 인해서 민간인에 대한 규제나 혹은 또 제한되는 부분은 혹 없을까? 라는 부분이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끝에도 이제 제안해 주신 거 보면은 공무사인으로서 역할과 지위에 맞게 또 책임을 지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민간인인데 불러가지고 일 시켜놓고 책임지우고 역할 무슨 역할 졌는데 라고 만약에 반발이 있다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 그런 얘기가 말씀이 없어서 제가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가슴이 돼서 가슴이 벌렁벌렁 이 말씀을 들어 가슴이 벌렁벌렁하면 중앙부처에 가면 일부러 뒷골목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이 국회에 가깝지만은 국회의사당 아예 안 쳐다보는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농담이고요. 조금 더 균형 잡힌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반부패 정책이 좀 더 균형을 잡혀져 가고 있고 좀 더 우리 국민의 우리 법 제정에서 나와 있듯이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편으로는 포괄적으로 한편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나아가고 그것이 특정 분야의 권한을 확대한다든지 특정 분야의 책임만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런 원래의 법 취지, 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기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좀 윤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쪽으로도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공무 사임 이 제도 또 문화 이거 정착에 있어도 그런 공무에 대한 이식들을 조금 더 넓혀 나가고 사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면 그 책임에 따르는 권리랄까 또 그 책임의 범위랄까 강도랄까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후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이제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정책 세미나와 학술적 논의와 더불어서 같이 진행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 끝까지 나와서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큰 박수로 같이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자료집을 좀 부족해서 받지 못하신 분은 저희들 연락을 주시면 파일로 PDF 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국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 조정훈 의원님실에 연락을 주시면 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